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론 DFSST 제6강 VOC 수집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DFSST 편 181페이지부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진행했던 강의는요, 제품을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이제 구매할 고객을 찾아서 어떠한 내용들을 제품에 담아줬으면 좋겠는가, 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제품의 그 내용을 반영을 해준다 그러면 직접적인 이제 매출하고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고객을 선정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고요. 또 이전 그 제5강이죠. 5강에서는 이제 VOC를 이제 조사하는데 그 선정된 고객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VOC를 내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수집할 것인가, 그 방법적인 내용들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그러면 실제 활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나눠서 규정을 좀 해놔야 되겠죠. 그냥 뭐 대상을 정했다고 하고 또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수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단계에서 그러면 연구원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연구원이 직접 대고객, 즉 고객을 만나서 이와 같이 이제 VOC를 수집하는 이런 활동은 굉장히 좀 희소합니다. 많이 일어나는 활동은 아니죠. 정확하게 이제 품질 특성, 우리가 올려야 될 내용들, 품질 특성들을 연구원들이 잘 알고요. 또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올릴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연구 활동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조금 이제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윤곽이 안 잡혀 있을 경우는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이와 같은 활동들을 좀 대신하는 경향이 좀 짙죠. 또는 굳이 뭐 마케팅 부서가 안 하더라도 연구원 개개인이 소규모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정한 내용들, 또 고객이 요구하는 아주 그 세세한 어떤 항목들, 뭐 이런 것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 VOC 수집계획 어떤 활동, 이것들은 좀 희소하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학습의 필요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좀 모호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설계 항목들, 여러 항목들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모집단은 누구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일부를 이제 뽑아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건지, 언제 할 건지, 그 지역은 이제 어디이고, 또 어떻게 가서 어떤 내용들, 어떤 자료들을 이제 갖고 올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성적일 것인지, 정량적일 것인지, 또 누군가 가야 되니까 사람이나 또 사람에 대한 교육, 또 비용,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 중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핵심적인 사항은 몇 명을 할 것인가, 표본 크기를 얼마만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화두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크기라고 하는 부분, 최소 몇 명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표본 크기와 관련된 항목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 M-11에 이와 같이 이제 표본 크기를 우리가 결정할 때 점검에 대한 항목을 하나하나 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번, 5번, 6번 측정했던 신뢰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라는 측면, 또 검정력, 이것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통계적 영역, 그를 통해서 이제 신뢰 구간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다분히 통계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통계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 뭐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적정 표본 크기는 내 연구를 위해서는 뭐 30명이 적정하다, 뭐 40명이 적정하다, 뭐 이런 결론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모집단이 크면,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이 뭐 100명인 집단하고 전체 모집단이 뭐 10억 명인 그런 집단하고 비교했을 땐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표본 크기도 커져야 되는 것이 이제 인지상정이겠죠. 뭐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질성이 많이 이제 섞여 있어요. 그런 경우는
A와 B와 C, D, E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잘 그렇게 섞여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볼 때 표본 크기는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분석 변수의 수가 좀 많으면 표본 크기도 이제 증가하는 거죠. 고객은 뭐 딱딱한 걸 원한다든가 깨지지 않길 원하는데 또 표면은 굉장히 좀 부드러워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품질적인 특성들,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내기 위해서는 고객의 VOC로부터 그것들을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뭐 표본의 크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 비용과 표본 크기는 직접적인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조사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럼 최소 표본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적정 표본 크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할 때는 최소의 표본 크기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최소 표본 크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초기 단계에는. 그래서 우리가 표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 통계적인 어떤 접근이 T분포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 T분포의 표준 편차는 이런 체계를 좀 따르고 있고요. T분포라는 건 이제 정규분포에서 약간 봉우리가 좀 낮고 꼬리 부분이 약간 높은 이런 표본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분포죠. 그래서 그 분포의 이제 표준 편차는 이런 구조인데, 요건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 해서 이제 데이터 개수에서 한 개를 뺀 뭐 그런 어떤 값을 얘기합니다. 데이터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수에서 두 개 뺀 거에서 또 데이터 수를 루트 씌운 거. 일반적으로는 그 데이터 수가 이제 3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차이가 거의 1에 근접합니다. 즉 표준 편차가 1에 근접한다는 얘기는 요건 이제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 약간 벗어난 좀 왜곡된 건 약간 왜곡됐다고 보여지는 그런 정규분포인데요. 그것이 이제 표본 크기가 한 30개 정도 되면 약 1에 근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표준 정규분포에 근접한다.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30개 정도가 최소 표본 크기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30만 명 뭐 이럴 경우에 최소 표본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교재 이제 185페이지 보시면 바로 연구 단계에서 필요한 전형적 범위, 표본 크기, 또 최소 크기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시험 연구 같은 경우는 최소 표본 크기가 한 200개, 또 전형적인 범위는 300에서 500이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설계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설계 항목별로 사례를 통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와 같이 템플릿이 예로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스텝 4.3에서 토익박스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 관점, 또 유통 채널이죠. 막 백화점이나 마트, 중간 도매상, 또 일반인들, 전문인들 뭐 이런 어떤 유형별로 대상 고객을 우리가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수집하기 위해서 앞서 5강의에서는 접촉 방법, 이들은 이제 어떻게 대면할 거냐, 대면 면접법이나 또는 우편조사법, 사안에 따라서 이제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것들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자, 이번 6강의에서는 바로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을 해서 이런 항목도 이제 필요하다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따라서 선정된 고객 대상별로 그럼 어떻게 바로 모집단 크기는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 표본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야 되겠죠. 우리 교재 184페이지 보면 모집단의 수가 나와 있어요.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서울과 전국의 고등학교 수, 또 대학교 수, 또 각각의 이제 전체 인원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이제 대학생은 30만 명이다. 또 고등학생은 36만 명이다. 굉장히 많네요.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4개 지역으로 이제 층화를 해서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층화를 해서 그 중에서 한 400명 또는 고등학교로 400명 뭐 이런 식으로 추출한 다음에
설문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크기 외에 또 한번 고려될 사항이 바로 이 표본 추출이라는 거죠. 방법,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 DFSST 또는 DMAC, DMAIC에서 논의되는 표본 추출 방법,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이런 기본적인 4개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임의 표집은 만약에 우리가 키를 잰다, 그러면 학급에 100명이 있을 때 각각의 번호를 나눠주고 난수표, 막 어지러운 수죠. 난수표를 통해서 뭐 20명을 뽑는다. 그러면 난수표를 통해서 보여지는 숫자를 막 부르는 거죠. 호명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구든지 확률적으로 뽑힐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20명을 뽑고 그 20명을 키를 측정을 해서 전체 모집단의 키가 이 정도 되는구나, 뭐 이런 걸 가늠하게 되는 것이 이제 단순 임의 표집입니다. 칭화 임의 표집은 단순 임의 표집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렬로 키를 세워서 작은 키부터 큰 키까지 세워서 칭화를 합니다. 뭐 작은 키군, 중간 키군, 뭐 큰 어떤 그 학생들 키군, 이렇게 해서 각각의 칭화된 영역 내에서 랜덤하게 단순 임의 표집을 하는 거죠. 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각 분단별로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그 분단별로 뭐 번호를 줘서 그 중에 가장 랜덤하게 뽑힌 그런 그 집단을 전체 조사하는 겁니다. 또 개통 편집은 쉬는 시간 다 나가도록 해서 막 일들 보고 들어올 때 5번째씩 또는 뭐 4번째씩 이렇게 개통적으로 이제 표집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건 시계열, 시간에 따른 어떤 현상도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조합해서 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본 예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뭐 4개 지역으로 학군별로 나누어서 그 중에 4개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랜덤하게 뽑아내는 뭐 이런 어떤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백화점 마트, 이것은 이제 전체가 18개, 백화점이 12개, 대형마트가 18개,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제 전수를 하는데, 전수를 해서 전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체를 다 대상으로 했을 때 담당자를 30명 인터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중간 도매상은 이제 우편조사법인데 25개 업체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전체 뭐 대의 면접법보다는 이렇게 우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아니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그 대상자로서, 고객으로서 의미를 뒀기 때문에 우편조사법을 진행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고,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사용에 대해서 또 기능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패널을 좀 모아서 깊이 있게 그 기능 또는 사용처 또는 활용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잡아내는, 수집하는 뭐 이런 접근법에 대한 수집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사 방법 중에 이제 설문지가 있죠. 네, 이건 설문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이제 186페이지 주석, 그 주석에 이제 간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분이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3가지로 나눕니다. 매력적 품질, 뭐 당연적 품질, 이론적 품질. 이렇게 이제 수집된 내용들을 3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향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 구분된 품질 내역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이제 설문지 작성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 분석의 형태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드카라고 하는 벌칙 보상 분석이라는 내용에 대한 그런 설문지 작성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VOC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개별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전체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간호 분석, 즉 매력적 품질, 당연적 품질, 이론적 품질로 구분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하고요. 그를 통해서 매력적 품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제품에 반영하는 뭐 이런 어떤 수순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VOC 수집계획 수립, 템플릿의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은 뭐 연구 과정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만 개발 단계에서 주요한 요소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좀 알아야 될 내용, 학습해야 될 내용, 그런 입장에서 한 번씩 좀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